아이 재판은 사기야. 변호사가 소리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사업과 강태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조세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승리를 미리 음미하는 표정이었다. 기자들은 이미 부동산 재벌의 몰락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변호 부재에 의한 패소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법정 마지막 줄에서 일어난 움직임 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완벽하게 다려진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22살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웃음이 터졌다. 가정부가 억망장자를 변호한다고 이건 농담도 아니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 여인의 갈색 눈동자 속 빛나는 무언가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눈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자 법정 전체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다. 아직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줄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판사 망치 소리가 박은채의 영혼을 관통했다. 그 날카로운 소리는 마치 심장을 직접 강타하는 총알 같았다. 은채의 작은 손은 몇 달 동안 정성껏 준비했던 법률 서류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지만 서류 가장자리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다. 법정 뒤편 나무 의자에 앉아 은채는 자신의 고용주인 강태율이 변호인석 앞에서 단단한 참나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두드리며 불안해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소에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그의 검은 눈동자에 처음으로 취약함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얼음 조각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성민 김 변호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동현장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변호인선은 공허했다. 은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는 테이블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변호 준비 회의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법률 문서를 몰래 읽고 모든 전략적 토론을 머릿속에 기록해왔다. 결석한 변호사보다 그녀가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22살의 은채는 가정부 유니폼 그날 새벽에 직접 다림질한 깔끔한 흰 블라우스와 감색 치마를 입고 자신의 인생이 처울에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열심히 친애해 어머니를 위해 모은 돈을 생각했다. 어머니의 한감 치료비는 매달 늘어만 갔고 은채에게 강가의 이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였다. 판사님, 변호인의 불참으로 골석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상대 측 변호사인 조세리가 제안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정돈된 백금발 머리에 은채의 1년 연봉보다 더 비싼 디자이너 정장을 입은 30살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세리의 회색 눈동자에서는 승리에 대한 냉혹한 야망이 빛났고 은채는 세리가 태율에게 보내는 은밀한 시선도 놓치지 않았다. 피고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연락할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은채는 태율의 어깨가 처지는 것을 보았다. 고개를 푹 숙인 그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평소 수십억 원의 기업을 지휘하던 30살의 강인한 남자가 지금은 무력한 모습으로 축소되었다. 법정 앞줄에 앉은 기자들의 조롱하는 얼굴과 세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은채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은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단호했다. 제가 그를 대리하겠습니다. 법정의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리고 나서 대리석 법정 벽에 반향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세리는 빙글빙글 웃으며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가정부가 법정에서 변호를 한다고?
이것이 코미디쇼입니까? 판사님, 하지만 동현 판사는 웃지 않았다. 그는 은채의 초록색 눈동자에 담긴 결연함에 주목했다. 해.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법정의 소란을 잠재웠다. 젊은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은채는 생애. 해.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낼 순간이 왔음을 느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운명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해. 네. 판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은채의 심장은 가슴을 부술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안정되어 있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그녀의 미묘한 아름다움이 드러났다. 이런 웃기는 상황은 처음 보네요. 조세리가 비웃듯 말했다. 해. 한 집안의 하녀가 억망장자를 변호한다니 부산 법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건가요? 조 변호사님,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동현 판사가 단호하게 세리를 제지했다. 그는 은채를 바라보며 물었다. 법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판사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2년간 공부했습니다만 가족 사정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 은채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묻어났다. 모든 문서, 모든 증거, 모든 증언을 알고 있습니다. 강태율 씨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모든 법적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사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은채의 결연한 표정을 탐색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가 청원을 검토하는 동안 기다렸다. 은채는 태율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정부가 갑자기 법정에서 변호를 자청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는 열을 쳐다보았다. 밖에서는 가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법정 내부의 그림자 패턴을 만들었다. 그 긴장된 침묵 속에서 은채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마산의 작은 병실에 누워 한감 치료를 받고 있을 어머니 딸의 급여에 의존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무모한 행동으로 직업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순간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속삭였다. 마침내 동현 판사가 결정을 내렸다. 비록 관례적이지는 않지만 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비전문가의 대리를 허용합니다. 정식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당신이 임시로 강태율 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습니다. 세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격 없는 하녀가 법정에서 변호를 한다니요. 이런 선례는 법조계 전체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 변호사님, 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하세요. 어떤 실수라도 변호의 자동 철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은채를 향해 경고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해했습니다. 판사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변호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태율 옆에 앉았을 때 그는 놀라움과 혼란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쳤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채는 그에게 진지하게 미소를 지었다. 1박2일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당신도 저를 위해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태율은 자신의 가정부가 법정에서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한 이유를 이해하됐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청소와 요리를 하는 조용한 여성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결단력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박은채라는 수수께끼 같은 여성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다.
법정이 10분간 휴정되었다. 은채는 태율과 함께 작은 변호인 상담실로 이동했다. 창문 밖으로는 부산항이 보였고 배색 구름 사이로 가끔씩 햇살이 비쳤다.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짙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태율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순수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채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인으로서의 공손함을 버렸다. 지금은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였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당신은 가정부잖아요. 태율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법학도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법학을 공부하던 유망한 학생이었던 그녀는 2년 전 어머니가 3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실험적 치료비는 전문학적이었고 은채는 학업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창원시 마산구에 있는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였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당신이 주는 월급으로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태율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8개월 동안 매일 자신의 집에서 일해온 여성에 대해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은채의 눈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다. 자선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제 조남성을 지키며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태율은 처음으로 은채를 진정으로 보았다. 그녀의 밝은 피부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렬한 초록색 눈동자와 대조를 이루었고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인 밝은 갈색 머리카락은 그녀의 슬림한 목선을 강조했다. 그녀를 정의하는 것은 그녀의 시선에서 빛나는 날카로운 지성이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 당신 집에서 일하는 동안 은채가 계속했다.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어요. 당신의 비즈니스 미팅들 책상 위에 남겨둔 모든 서류들, 전화로 논의한 모든 법적 전략들, 제가 청소하거나 차를 서빙하는 동안 아무도 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죠. 태율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다. 그래서 당신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군요. 은채는 고개를 끄다. 네, 사실 성민 변호사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팅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태율은 창가로 걸어가 잠시 부산항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은채는 서류 가방을 열고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몰래 정리해온 메모와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세리와 그녀의 의뢰인들이 놓친 계약상의 허점들, 그들의 주장에 있는 모순들, 심지어 그들이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태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걸 언제 다 했어요? 밤에요. 은채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저는 공부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법정서기가 나타났다. 5분 후에 체계됩니다. 태율은 은채의 팔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존경, 감사,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함께해요. 박은채 씨.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소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영원히 바뀔 것임을 느꼈다. 은채와 태율이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웠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연필을 들고 기다렸다. 세리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살짝 불안감이 새우며 든 것이 보였다. 재판을 체계하겠습니다. 본연 판사가 선언했다.
그는 은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이세 씨, 법적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채는 천천히 일어졌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네, 판사님.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장학생이었고 학년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족 사정으로 중단해야 했지만 법에 대한 열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시는군요. 판사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다. 네, 판사님. 은채는 자신이 가져온 노트북을 열었다. 강태율 씨의 가정부로 일하는 동안 저는 모든 법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차를 서빙하거나 방을 청소하는 역할로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모든 증거 문서, 모든 증언, 그리고 모든 법적 전략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동현 판사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것은 놀라움과 약간의 존중이 섞인 표정이었다. 저는 또한 밤마다 강 씨의 서재에 있는 법률 서적들을 공부했습니다. 은채가 계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판례법을 검토했고 유사한 사례들에서 판사님께서 내리신 판결들도 연구했습니다. 법정에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동현 판사는 미소를 억누르려 노력했다. 그렇군요. 제 판결도 연구하셨다니 인상적이네요. 태율은 놀란 눈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정부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매일 밤 그의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니 그는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 판사는 의자에 깊이 기대한 자 상황을 숙고했다. 법정 전체가 그의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비전문가의 대리를 허용합니다. 그가 마침 말했다. 박은채 씨, 당신이 보여준 지식과 준비성은 인상적입니다. 정식 변호사가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강태율 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습니다.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붓게 물들었다. 판사님, 이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법적 자격이 없는 가정부가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법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조 변호사 동현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리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박씨 판사가 은채를 향해 말했다.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어떤 실수라도 변호의 자동 철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모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판사님. 은채가 고개를 숙여 답했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은채는 태율을 향해 잠깐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겼다. 그 작은 몸짓에 은채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첫 법정 변론은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은채가 변론은 시작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다. 처음에는 살짝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말할수록 자신감이 커져갔다. 좋은 영화는 판사님. 그녀가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희생자가 된 기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법정을 걸으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강시건설 회사가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문서를 하나씩 꺼내며 각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계약서를 보십시오. 판사님, 은채가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하며 말했다. 6개월 전에 체결된 이 계약에는 분명히 자산 이전은 양측의 서면 합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제출한 이른바 합의서에는 강태율 씨의 서명이 있지만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은채는 돋보기를 들고 문서를 판사에게 건넨다. 이 서명이 된 날짜가 강 씨가 도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기간과 일치합니다. 여권 기록과 비행기 탑승권이 이를 증명합니다. 법정에 작은 술롱이 일었다. 태율은 놀란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증거를 어디서 찾아놨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고소인들이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보시오. 은채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고 초록색 눈동자는 확신으로 빛났다. 이 거래들은 강 씨가 아닌 이윤진 씨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은 당시 회사의 재무이사였으며 강 씨의 개인인감과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추측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은채가 차분히 대답했다. 이윤진 씨의 개인 기록을 보면 그가 거래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간에 은행에 있었다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강 씨는 그 시간에 회사 회의실에서 20명의 증인들과 함께 있었고요.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의뢰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은채는 2시간 동안 놀라운 법적 정확성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그녀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있는 모든 허점을 파고들었고 태율이 결배하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법정 앞주의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자신들이 한국 법조계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정부 변호사라는 조롱은 점차 법정의 새로운 스타라는 감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태율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싸우는 은채를 경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8개월 동안 그의 집에서 조용히 일해온 이 여성이 이토록 날카로운 지성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과소평가했는지 꽤 다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동현 판사는 은채의 논리 전개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 의구심에서 점차 감명받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는 수십 년간 법정에서 많은 변호사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고 열정적인 변론은 등 물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 은채가 결론을 맺으며 말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태율 씨와 그의 회사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 음모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일 재판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조롱과 웃음으로 시작된 재판은 이제 존경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분위기로 바뀌었다. 동현 판사는 목을 가다듬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정을 마치겠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은채의 얼굴을 강타했다. 기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마이크들이 그녀의 얼굴 앞으로 쑥 내밀어졌다. 박은채 씨, 어떻게 가정부가 법정에서 변호를 하게 되었나요? 강태율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학 공부를 중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은채는 말문이 막혔고 갑작스러운 관심의 홍수에 압도되었다. 태율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그들을 둘러싼 인파를 헤치며 검은색 세단으로 안내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가 차 안에서 속삭였다. 미디어는 당신의 모든 말을 왜곡할 것입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자들이 여전히 차를 에웠다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법정 변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도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차는 천천히 언론인들 사이를 빠져나와 마상구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가을의 붉은 노을이 섭적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당신이 오늘 한 일은 놀라웠어요. 태율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은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감에 어깨가 축 처졌다. 아들의 날림이 빠져나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느꼈다. 내일도 계속 해야 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태율은 조용히 고개를 끄다. 그는 여전히 오늘 일어난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가정부가 갑자기 그의 구원자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60세의 요리사 이정숙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 당신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는 실패했네요. 박 변호사님, 정숙이 비꼬듯 말했다. 은채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정숙은 코웃음을 쳤다. 신문은 안 봤나? 본에 당신 얼굴이 모든 한 면에 실렸어요. 억만장자를 구한 가정부 영웅이라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여러 신문을 던졌다. 은채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다. 그녀의 얼굴이 정말로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청소를 담당하는 가정부 최영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한 대로네. 당신은 처음부터 강 씨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거저 교활하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은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저는 그저 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 영미가 비우셨다. 곧 당신은 이 집의 새 여주인이 되겠네요. 아니면 최소한 몇 억은 뜯어낼 수 있겠죠. 이 말들은 은채에게 따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뺨이 화끈거리며 붉어졌다. 그녀는 어제의 용기 있는 변호사가 아닌 다시 상처받기 쉬운 젊은 여성으로 돌아와 있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마상호의 조용한 강씨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미디어 서커스로 변해버렸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태율의 비서는 TV 프로그램문의 인터뷰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다. 은채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소용돌이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은채는 아침 식사를 거른 채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동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다. 그녀는 아직 법정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야 했지만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태율이 그의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차콜 그레이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색상이 그의 검은 눈동자를 더욱 강조했다. 그들은 마주보며 멈추었었다. 이것은 8개월 동안 그를 위해 일한 후 처음으로 은채가 완전히 대등한 눈높이에서 그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공기는 무언가 명명할 수 없는 것으로 진동했다.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태율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그냥 은채는 말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렸다. 다른 직원들이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태율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서재에서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나란히 서재로 들어갔다. 그것은 인상적인 방이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들, 무거운 참나무 책상, 그리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태율은 문을 닫고 은채에게 앉으라고 관했다. 제가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예요. 그들은 제가 당신의 특별한 태율을 받는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태율은 창가로 걸어가 잠시 정원을 바라보았다. 70세의 정원사 도인수가 가을 낙엽을 정리하고 있었다. 왜 그런 일을 했어요? 태율이 마침내 물었다. 그는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서었다. 왜 당신의 일자리와 명성을 위험에 빠뜨렸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은채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저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몇 달 동안 사건을 지켜보았는지, 어떻게 태율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았는지, 어떻게 그가 잠을 잃고 식사를 걸고 전략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는지, 어떻게 그가 부당한 곳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는지. 저는 당신이 결배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위해 나서지 않았을 때 제가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태율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죠? 당신의 모든 전화 통화와 회의를 들었으니까요. 은채가 약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청소하면서요. 태율은 놀랍게도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당신이 그냥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은채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정부는 벽지처럼 그냥 배경의 일부가 되니까요. 태율은 서재를 천천히 걸으며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집이었다. 당신은 법에 대해 정말 열정이 있군요. 그가 책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면 말했다. 바에서 은채의 눈이 빛났다. 법은 항상 저를 매혹시켰어요. 법은 공정함에 대한 약속이니까요. 현실에서는 항상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 이상은 아름다워요. 태율은 책을 책장에 돌려놓고 그녀 앞에 앉았다. 당신의 법학 공부를 그만둔 것이 정말 어머니의 병 때문이었나요?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 잠시 어둠이 스쳤다. 대부분은 그래요. 하지만 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언젠가 말해드릴게요. 태율은 더 캐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책상 위에 노트들을 펼쳤다. 오늘 저녁에 내일 재판을 준비해야 해요. 도와주시겠어요?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순간 태율은 단지 고용주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수수께끼 같은 여성에 대해 알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 그녀의 지성, 그녀의 비밀들. 태율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어젯밤에 준비한 노트예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았다. 태율이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그녀는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필체는 예상외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20분 동안 문서를 검토한 후 그녀는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녀가 태율이 돌아왔을 때 말했다. 이전 파트너들이 선명한 계약에서 불일치가 있어요. 그녀는 2개의 문서를 나란히 놓았다. 이 계약서에는 자산 이전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본 합의서에는 이사회의 최종 승인 후 효력 발생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누군가 이 조항을 의도적으로 변경했어요. 태율은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그걸 발견했지요? 내 변호사는 수십 번 검토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은채가 미소 지었다. 가정부 일을 하다 보면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습관이 생겨요. 그들의 손이 문서 위에서 우연히 스쳤을 때 둘 다 갑작스러운 전기적 충격에 움직했다. 은채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이 불일치가 계약 위반이 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녀가 전문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기라는 뜻이니까요.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함께 일했다. 은채는 태율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놀라운 분석적 사고와 법적 직관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잡한 법적 논쟁을 단순하고 강력한 주장으로 정리했다. 저녁이 되자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다. 도인수는 장미 정원에서 일하다 멈추고 서재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두 사람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다. 70년 동안 강씨 가문을 위해 일해온 노정원사는 미소를 지었다.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공모가 느껴졌다. 우리가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주장을 펼 수 없을 거예요. 은채가 마지막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태율은 고개를 끄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증거를 결코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밝은 갈색 머리카락은 이제 포니테일에서 느슨하게 풀려 어깨에 흘러내렸고 초록색 눈동자는 하루 종일 집중한 탓에 약간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은채가 궁금해했다. 태율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당신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채는 얼굴을 붉히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늦었네요.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해요. 그녀가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 할 때 태율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은채 씨 잠깐만요. 그녀는 돌아서었다. 태율의 표정은 진지했다. 다른 직원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가마를 이었다. 당신이 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걸 알아주세요. 은채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율의 말이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존경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더 깊은 감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좋은 밤 되세요. 강 선생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요, 박 변호사님. 태율이 미소지 으며 대답했다. 은채는 미소를 참으며 폭도로 나왔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했다. 그녀가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은채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천장을 바라보며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었다. 침대 옆 좁은 테이블 위에는 태율과 함께 정리한 법률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여평 100m의 좁은 공간은 그녀가 지난 8개월 동안 집이라 부른 곳이었다. 단촐한 싱글 침대, 낡은 옷장, 그리고 법학책들이 빼고 깊고 친 작은 책상. 그녀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은채는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꿈꾸는 것을 허락했다. 어쩌면 법학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어쩌면 더 이상 가정부로 살지 않아도 될지도 하지만 그 꿈과 함께 두려움도 찾아왔다. 만약 내일 재판에서 실패한다면, 만약 그녀가 태율을 실망시킨다면,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로 그녀는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은채는 백의 얼굴을 묻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태율의 얼굴, 그의 깊은 검은 눈동자, 그리고 오늘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어리석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억만장자고 당신은 그의 가정부야.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없어.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다. 몇 층이 마스터 침실에서 태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알아온 세상의 모든 규칙이 뒤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초록색 눈을 가진 가정부를 위해
자신의 회사와 명성을 모두 위험에 빠뜨린 가정부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부터 그녀를 단순한 가구의 일부가 아닌 자신이 알았던 가장 용감한 여성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궁금했다. 태율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정원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그녀를 집 아래쪽 어딘가에서 은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도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그녀도 자신이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성에게 이렇게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발전시킨 연결은 그들 사이에 부정할 수 없는 화학적 반응을 드러냈다. 태율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여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은채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남자에 대한 커져가는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명백했지만 둘 다 넘을 수 없는 선, 그들을 분리하는 세계. 그리고 그들이 감정에 이끌려가면 파괴적일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은채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불균형했다. 그는 그녀의 고용주였고 그녀는 그의 가정부였다.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분명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종종 머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법이다. 태율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의 법적 싸움은 물론 그의 회사의 미래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태율은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그의 꿈속에는 초록색 눈을 가진 용감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의 청문회는 태율과 은채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었다.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감정에 깨어 남 속에서 그들은 함께 법정에서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했다. 은채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그녀의 심장은 전쟁복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 번째 청문회 날이었다. 어제의 성공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 그녀는 태율의 무죄를 완전히 증명하거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마산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 침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달이 갑자기 유명해진 것을 알고 있을까? 은채는 샤워를 하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가장 좋은 흰 블라우스와 첫 월급으로 산 검은색 치마를 꺼냈다. 그녀는 세리조처럼 고급 정장 슈트는 없었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밤새 대학 교과서에서 판라법을 공부하며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승리와 패배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채는 자신이 더 이상 그 수준은 가정부가 아니면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아침 6시. 은채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정수과 영미는 아직 부엌에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잠시 후 태율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은채는 그에는 밑에 다크서클과 어깨의 긴장을 알아차렸다. 준비됐나요? 그가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다 네, 준비됐어요. 그들은 나란히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운전사가 문을 열자 태율은 예의 바르게 은채가 먼저 타도록 기다렸다. 이 작은 제스처는 그녀가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법원으로 가는 길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채는 창밖으로 10월의 햇살 아래 깨어나는 부산 거리를 바라보았다.
거리는 이미 분주했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은채에게는 갑자기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어젯밤에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은채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계약 변경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태율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요? 디지털 포렌식 증거예요. 변경된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수정 시간이 당신이 일본에 있던 때와 일치해요.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사용자 아이디가 이웃인으로 나와요. 태율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알아놨어요?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대학에서 디지털 포렌식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당신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청소하는 동안에요. 태율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박은채 씨 부산 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발사되었다. 기자들은 소리치며 질문을 던졌다. 박 씨 오늘 또 다른 놀라움이 있나요? 강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를 넘어선 것인가요? 은채는 기자들의 질문에 압도되어 얼굴이 붉어졌지만 태율은 보호하듯 그녀의 등에 손을 대고 법원 입구로 안내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은채는 그 접촉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법정 문이 그들 앞에 열렸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법정에 들어서자 세리조는 비우는 듯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오늘 더 날카롭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진한 남색 슈트와 날카로운 하이힐은 그녀의 강인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우리의 하녀 변호사가 돌아왔군요. 세리가 은채에게 조롱하듯 말했다. 어제는 운이 좋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은채는 느끼지 않는 침착함으로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변호사님 오늘 더 나은 주장을 준비해 오셨길 바랍니다. 세리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자신감이 넘치네요.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동현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법정을 둘러보았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박은채 씨, 어제 중단된 지점부터 계속하십시오. 은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르게 느꼈다. 이제 그녀의 몸에는 떨림이 없었고 그녀의 마음은 선명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난처할 시간 동안 문서에 파묻혀 있었고 태율조차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은채가 시작했다. 어제 저는 이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소송이 사전에 계획된 음모의 일부라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파일을 꺼내 법원 서기에게 건넸다. 이것은 강태율 씨의 이전 파트너들과 경쟁회사 대진건설 사이에 오간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은 계약 위반 혐의가 제기되기 3개월 전에 작성되었으며 강씨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정의 술롱임이 일었다. 태율은 완전한 놀라움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전혀 몰랐다. 또한 저는 이 파트너들의 계좌와 대진건설 사이에 불규칙적인 송금 내역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채가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세리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측은 이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어젯밤에 발견되었습니다. 은채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아침 일찍 귀하의 사무실에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수령 확인서가 여기 있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다. 증거를 허용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계속하십시오. 박 씨,
은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변경된 계약서의 메타데이터는 태율이 일본에 있을 때 수정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은채가 마지막 소리를 꺼냈다. 조세리 변호사의 개인 계좌로 5천만 원이 대진.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로부터 입금된 기록입니다. 이 회사는 대진건설의 자회사로 고소인들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법정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세리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이 강태율 씨의 원래 변호사가 첫 번째 청문회 날 왜 신비롭게 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을 마쳤다. 그는 매수되었거나 협박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현 판사의 표정이 엄격해졌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박 씨, 이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은채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그녀 자신의 비밀을 일부 공개해야 할 때였다. 판사님, 은채가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강태율 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기 전에 진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작은 회계, 컨설팅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놀라움으로 슬렁했다. 태율조차 입을 약간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은채의 과거에 대해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채 고객 중 한 분이 우진구 씨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은채가 계속했다. 그녀는 제가 현재 강태율 씨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에서 불규칙성을 발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현 판사는 깊은 관심을 보자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계속하세요. 그 비서는 제게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녹음된 전화 통화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들은 명백하게 강태율 씨를 함정에 빨들이려는 음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완전한 조작입니다. 이 소위 증거라는 것들은 필사적인 가정부가 자신의 고용주를 구하기 위해 날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은채는 세리를 향해 담담한 시선을 보냈다. 제 진화의 사업에 관한 세금 기록 소명돼 계약서 이전 고객들의 증언, 심지어 2022년에 받은 진화의 최고의 젊은 중소기업상에 관한 신문 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녀는 잠시 태율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어쩌면 배신감까지. 그는 자신이 8개월 동안 함께 일해온 여성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은채가 태블릿을 꺼내 법원에 제출했다. 이 녹음은 우진구 씨와 다른 파트너들이 어떻게 강태율 씨를 파멸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명시적으로 계약을 조작하고 자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주호 변호사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판사가 녹음을 재생하도록 지시했고 우진구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강태율은 너무 깨끗해. 그를 넘어뜨리려면 계약을 조작해야 해. 조세리는 이미 우리 편이야. 그녀에게 5천만 원을 보냈어. 그녀는 태율의 변호사도 처리할 거야. 녹음이 끝나자 세리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했다. 그녀의 의뢰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녹음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법정 음성 분석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채가 대답했다. 또한 이 녹음이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에 관한 메타데이터도 있습니다. 태율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가 단순한 가정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업가였고 회계사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의 구원자였다. 박씨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이 정보를 더 일찍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정부로 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많은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법정은 은채의 말에 숙연해졌다. 그녀가 가진 용기와 지혜에 모두가 경외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동현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다 이 증거들은 매우 중대합니다. 법원은 점심 휴정 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점심 휴정 시간, 태율과 은채는 법원 건물 옆 조용한 카페로 피신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채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차를 훌쩍였고 태율은 그녀를 연구하듯 바라보았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사업가였다는 걸, 그리고 내 파트너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채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음모를 발견했을 때는 확신이 필요했죠.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 필요했어요. 태율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당신을 너무 평가했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은채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특히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요. 그들은 법원으로 돌아갔고 재판이 재개되었다. 세리와 그녀의 의뢰인들은 이제 패배를 예감한 듯 침울한 표정이었다. 다음 2시간 동안 은채는 수집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타협적인 이메일, 의심스러운 은행 기록, 증인 증언, 그리고 오디오 녹음까지. 그녀는 각 증거가 어떻게 태율에 대한 음모를 입증하는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 녹음에서 오진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채가 법정에 녹음을 다시 들려주었다. 태율이 일본에 있는 동안 계약서를 바꿔치기 할 것이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은채의 발표가 끝났을 때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율의 무죄와 고소인들의 죄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세리조차 패배를 인정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동현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며 나아가 사기 증거 조작 위증 혐의로 오진구 외 4명에 대한 형사수사를 명령합니다. 또한 조세리 변호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태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메라 하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아람보다 하지 않고 은채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를 거의 땅에서 들어올릴 정도로 꽉 안았다. 해냈어요. 그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들이 분리되었을 때 둘 다 법정 전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동현 판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을 나설 때 기자들이 다시 그들을 애웠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다. 박 씨 법률 경력을 재개할 계획이신가요? 강 씨, 박 씨를 정식으로 고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예정인가요? 태율은 은채를 보호하듯 그녀의 어깨에 팔을 누르고 나중에 공식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했다. 차에 오르면서 태율은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은 진지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그가 말했다. 분명히 당신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네, 그래요.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일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도요. 차가 마산의 강씨 저택을 향해 달리는 동안 은채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가슴소에서는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였다. 마침내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태율은 은채를 그의 서재로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고 노을이 정원의 나무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태율은 둘을
위에 차를 주문하고 문을 닫았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은채는 차를 홀짝이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당신의 고용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태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당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태율이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지했다. 진해의 젊은 사업과 중소기업들과의 일로 인정받은 여성법학을 공부했지만 가족 사정으로 중단한 사람 내 비서가 가정부로서의 당신의 지원서를 가져왔을 때 나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직책을 원하는지 궁금했어요.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를 감시하기 위해 고용하신 건가요? 태율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어쩌면 비공식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고용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당신을 관찰하면서 당신의 성실함과 지성을 보면서 이제 당신에 대해 느끼는 것은 진짜예요. 은채는 등 뒤로 차가운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게임의 일부로 사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진정한 은채, 당신은 누구죠? 태율이 물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진해에서 회계 컨설팅 사업을 했고 한국 외대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를 중단한 진짜 이유는 단지 어머니의 병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손을 떨면서 차잔을 내려놓았다. 2년 전 제 어머니는 3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는 비쌌고 실험적이었어요. 보험으로는 충당할 수 없었죠. 저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태율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계속해요. 그리고 제 사업이 경쟁자들에 의해 망가졌어요. 은채가 말했다. 우연히도 그 경쟁자들은 우진구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는 저의 주요 고객들을 가로채고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는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없었어요. 태율의 얼굴이 분노로 어두워졌다. 우진이 당신을 망하게 했다고요. 은채는 고개를 끄다 하지만 그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저 작은 회사를 망치는 것은 그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가 저를 고용한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 이 일자리를 얻은 건가요? 태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은채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그저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우진의 비서를 알게 되었고 그녀가 음모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그때서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태율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정원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내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당신이 저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뭔가를 느끼고 있지만 인정하기 두려운 거 아닌가요? 태율이 부드럽게 물었다. 은채는 그가 옳았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고 그녀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태율이 명령했다. 이미 시도했습니다만 그들이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오늘 밤 뉴스에 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율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10분만 휴으세요. 정숙이 물러나자 태율은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더 있어요. 은채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저에 대해 느끼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명성뿐만 아니라 저의 명성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19살 때였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는 일기였지만 치료는 여전히 피싸머요. 우리 가족은 돈이 없었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이명훈이라는 사진작가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모델로서의 일자리 빠른 돈을 제안했어요. 저는 너무 어리고 절박해서 수락했어요. 태율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더 깊은 걱정이 드러났다. 스튜디오에서 그는 저에게 옷을 벗고 부적절한 포즈를 취하도록 압박했어요. 저는 19살이었고 미성년자였지만 돈이 너무 절실히 필요해서 부끄러운 사진들을 찍었어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 사진들이 개인 컬렉션용이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그 사진들은 성인 웹사이트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를 직면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졌어요. 태율은 충격으로 움직일 수 없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저는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가고 그 과거를 묻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제 진짜 이름은 박지은이에요. 은채는 제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이름이죠. 태율은 일어나 그녀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19살이었어요. 미성년자였고요. 그가 한 일은 학대와 착취였어요. 당신은 희생자였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사진이 공개되면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억만장자의 가정부가 포르노 배우였다는 헤드라인만 볼 테니까요. 그녀는 창밖으로 기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저녁 어둠 속에서 번쩍였다. 그들이 오늘 밤 그 사진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은채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제 성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태율의 눈에 결연한 빛이 들어왔다. 절대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채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보였다. 지금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제 머리 위에 매달린 칼이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는 숨기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잠깐만요. 태율이 은채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냥 나가서 그들에게 맞설 생각인가요?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고 미성년자 착취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예요. 은채는 태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법적 대응으로는 시간을 벌 뿐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결국 그 이야기를 내보낼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태율은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PR팀을 불러 전략을 세우게 해주세요. 아니요, 은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제 이야기예요. 제가 말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예요. 그녀는 태율의 소나기에서 살면시 빠져나와 문을 향해 걸어갔다. 태율은 무력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가 갑자기 결심한 듯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럼 혼자 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가 선언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던 시 이것도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은채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정문으로 향하는 동안 저택의 다른 직원들이 복대 나와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정숙과 영민은 놀랍게도 은채에게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아마도 법정에서의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팍고 어놓은 모양이었다. 도인수는 정원에서 올라와 은채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이 집의 자랑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은채는 예상치 못한 지지에 감동받아 목이 메웠다. 정문 앞에는 약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은채와 태율이 나타나자 그들은 때처럼 몰려들었다. 박은채 씨, 당신의 과거 이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몇여곱 살 때 성인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까? 강태율 씨, 당신의 가정부가 이런 스캔들에 연루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율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은채가 그의 팔을 잡고 부드럽게 뒤로 물러나게 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다리로 카메라 앞에 서었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 놀라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부인이나 회피를 예상했지. 이런 직접적인 인정은 예상하지 못했다. 17살이었을 때 제 어머니의 암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사진 모델 일을 체함받았습니다. 은채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저는 어리고 취약했으며 한 성인 남성이 저의 나이와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개인 사진 컬렉션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사진들을 인터넷에 팔았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받아 적었다. 은채는 태율이 자신의 바로 뒤에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한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남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태율이 앞으로 나와 그녀 옆에 섰다. 그는 모든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박은채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희생자였고 생존자이며 이제는 영웅입니다. 누구든 그녀를 비난하려 한다면 저를 먼저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예상했던 스캔들과 파멸 대신 그들은 힘과 연대의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은채에게 감정적인 허리케인과도 같았다. 그녀의 고백 이후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모욕적인 헤드라인, 잔인한 댓글, 그리고 사회적 추방. 하지만 토요일 아침, 그녀가 창문을 통해 저택 바깥은 내다 모았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아닌 지지 표지판을 든 젊은 여성들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 용감한 은채 함께하는 생존자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들이 아침 회사에 빛났다. 저건 뭐죠? 은채가 놀라서 속삭였다. 태율이 그녀 옆에서 창밖을 내다모았다. 어젯밤부터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00명이 넘을 거예요. 일부는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운전해 왔다고 해요.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의 가장 큰 수치가 갑자기 연대와 지지의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그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태율이 부드럽게 물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다. 그녀는 단순한 흰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정문으로 향했다. 태율이 그녀를 따라 나왔지만 약간 뒤에 머물렀다. 이것은 은채의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여성들의 군중이 환호성을 보냈다. 은채는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종류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여성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착취의 희생자가 된 10대들,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던 젊은 어머니들,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한 학생들, 한 50대 여성이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당신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죠. 당신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목소리를 내준 거예요. 오후가 되자 지지자들의 수는 3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음식과 꽃 그리고 카드를 가져왔다. 정수과 영미는 즉흥적으로 정원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차와 간식을 대접하기 시작했다. 태율은 은채가 각 여성과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고 위로하는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도인수가 테이올리업으로 다가왔다. 노정 원사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7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본 적이 없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가장 취약한 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으로 바꾸는 사람을, 태이유를 끄게를 끄다.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선생님은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남자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도인수가 갑자기 물었다. 태이유를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성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도인수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보호가 아니라 당신의 동등한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태이유를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며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한 젊은 여성을 안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강인했다. 태이유를 그 순간 그녀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오후 늦게 태이유를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눈 후 은채에게 다가갔다. 누구였어요? 그녀가 물었다. 한국 변호사 협회에서요.
태유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대요. 저녁이 되자 지지자들은 점차 귀가하기 시작했고 은채와 태유를 마침내 단둘이 정원 벤치에 앉을 수 있었다. 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변호사 협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은채가 마침내 물었다. 태유를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들이 당신에게 법학학위를 마치기 위한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폭력과 착취의 여성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자문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요. 은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태유를 미소 지었다. 당신의 용기와 법적 재능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나 봐요. 은채는 말을 잃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하기를. 마치고 다른 여성들을 돕고 법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것.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흐려졌다. 무슨 일이에요? 태유를 물었다.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태구예요. 네. 태유를 대답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태구는 마산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였다. 프로그램은 2년간의 집중 학습 후 5년간의 감독된 실습이 이어지는 구조였다. 그것은 그녀가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태유를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정말 훌륭한 기회네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채가 마침내 물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태유를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은채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기회를 가졌어요. 부, 지위, 교육. 나는 한 번도 내 심장과 내 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당신은 가족을 위해 공부를 포기했고, 어머니를 위해 존엄성을 희생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꿈을 미뤄왔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선택할 때예요.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신을 보내줄 만큼 충분히 사랑하고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다음 2달은 준비의 소용돌이였다. 어머니는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었고, 태유를 그녀가 대구에 있는 동안 최고의 의료진이 어머니를 돌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발 전 날 밤, 태유를 정원에서 작은 송별 저녁 식사를 마련했다. 도인수와 정수경미, 그리고 은채의 지지서클의 일부가 된 몇몇 여성들이 함께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따뜻하게 빛났고 가을 밤의 차가운 공기는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다. 식사가 끝난 후 태이유를 은채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정의의 저울 모양의 펜덴트가 달린 섬세한 은채인이 들어있었다. 정의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그들은 별 아래에서 키스했다. 그것은 불확실한 약속과 용감한 희망의 맛이 나는 키스였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은채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 태이유를 그녀에게 소리쳤다. 세상을 바꿀 거예요.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미 바꾸고 있어요.